안녕하세요. 김준규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해 공무원 9급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이었고, 특히 예년보다도 오히려 좀 쉬웠고, 크게 킬러 문제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한두 문제는 옛날에 공무원에서 보여줬던 그 공무원 고유한 그 특유의 DNA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게 한 두 개 정도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인사처가 출제하는 그 일행직 스타일하고 거의 이제 비슷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따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서 뭐 공무원 기출문제만 막 본다든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일행직 준비하듯이 그 커리를 쭉 따라오신 분들이 그냥 그거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공무원 특유의 옛날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요즘 문헌에도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옛날 문헌에는 좀 있었죠. 문서를 통한 명령이 효과적인 경우. 문서, 공문서를 만들어서 의사 전달하는 그게 효과적인 경우가 뭐냐라는 건데 답은 4번이었죠. 왜냐하면 명령 내용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요. 문서로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반복적인 확인을 시킬 수 있게. 근데 말로 한번 하고 지나가 버리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어떤 생각하면 이 4번 같은 경우도 명령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우면 오히려 만나서 말로 조곤조곤 해야 될 거 아닌 자세히 그런 생각을 얼핏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거는 명령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가 어려우면 문서로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반복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4번만 문서가 효과적인 경우고, 나머지는 문서로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긴급을 요할 때는 빨리 해야 될까, 빨리. 말로 빨리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숙달이 되는데 굳이 문서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번거롭고 지나치는 건 형식주의예요. 3번 같은 경우도 문서는 보안 유지가 안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계엄사 때 다 봐서 알지만 뭔가 쪽지를 남기거나 문서를 남기면 그게 다 나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문서는 보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우리나라 행정문화. 이건 옛날부터 좀 몇 번 나왔던 그런 전형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는 1번, 일반주의죠. 그러니까 미국 선진국 같은 행정문화는 폭 좁게 그 분야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깊게 아는 전문주의인데, 우리는 일반주의입니다. 폭 넓게, 얕게. 흔히 우리가 박학다시가다고 하나요? 박학. 아는 거는 많이 아는데, 그런데 깊이는 없어. 그런 게 일반주의예요. 1번이 제너럴리스트, 1번이 답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선진국의 문화죠. 상대주의, 합리주의, 모험주의. 자, 3번에 조직의 구조, 가장 적절한 거는 했는데요. 이 문제는 1번이 답이었죠. 그러니까 계층제, 수직적인 명령 복종 체계. 명령 체계는 이게 바로 상명하복의 그 지배 복종 체계를 얘기하는데, 수직적으로 구성원들을 상하간에 수직적으로 연결해서 권한과 책임 한계를 이제 배정하는 그 상명하복의 명령 복종 체계를 형성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바로 계층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계층제를 통한 상명하복을 얘기하는 거니까 1번이 맞는 말이고, 2번은 직권화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고난이 위로 상층부로 집중됐다는 얘기잖아요. 직권화라는 말 뜻 자체가요, 고난이 상층부로 집중된 정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직권화가 높다는 얘기는 고난이 상층부로 1위로 집중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층부로 집중됐다는 말. 틀린 말이고요. 3번의 공식화는 업무 처리 절차가 얼마나 표준화되었느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게 공식화인데, 공식화를 많이 해주면 구성원들이 거기에 갇히잖아요. 구속이 되잖아요. 재량권을 가질 수가 없죠. 증가한다. 이거 틀렸고요. 통솔 범위가 넓은 조직은 이런 조직이에요. 계층 수가 작은 조직. 그러니까 기계적 구조는 통솔 범위를 좁게 보니까 계층이 많아지는 거고, 이런 유기적 구조는 통솔 범위를 넓게 보기 때문에 계층의 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의 수하고 통솔 범위는 역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고층 구조라고 하면 안 돼요. 통솔 범위가 넓으면 이런 저층 구조, 층이 낮은 유기적 구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3, 4는 다 반대로 지금 잘못 얘기를 하고 있고 1번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요. 역관주의하고 정실주의인데요. 이거 서로 물론 실적주의하고 비교했을 때 능력 중심의 인사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래서 흔히 뭐 동일한 뜻으로 통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적인 구분은 안 되죠. 그러나 차이는 있죠. 기본적으로 역관주의는 미국 거고요. 스포일 시스템, 정실주의는 영국 겁니다. 패트론 시스템. 자, 그런데 보니까 2번은요. 역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직이 대량으로 교체가 된다. 이거는 역관주의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역관주의는 공직을
전리품으로 취급하잖아요. 선거가 끝나면 선거운동에 대한 반대 보상으로 정치적인 연구였다라는 거고, 정실주의는 꼭 정권 교체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인사권자가 이렇게 한 자리씩 주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수시로 결혼을 보충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대량으로 공직이 교체된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역관주의는 맞는 말이지만 정실주의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2번이 틀렸고. 근데 이제 3번 보시면 미국의 역관주의는 정치적인 연구고 영국의 정실주의는 개인적인 연구인데 여기 개인적인 친분 이건 맞잖아요. 근데 정치성 이게 조금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험 보신 여러분들한테는. 그런데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보면 이제 역관주의는 정치적인 연구, 그다음에 영국의 정실주의는 개인적인 연구. 두 개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국의 정실주의도 꼭 개인적인 친분만 가지고 했던 건 아니에요. 뭐 피그당, 토리당 이러실 때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실주의는 미국에 비해서는 개인적인 연구를 중시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인 친분 플러스 정치적인 보상에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질문은 아무 문제가 없는 질문이에요. 2번만 틀린 말. 5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방점은요, 고전적.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고전적 이렇게 읽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에 동그라미 하시고, 옳은 건지 틀린 것인지 요거 꼭 표시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고전적 엘리트로니까 답은 2번이죠.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해오는 그런 주장과 도전에 대해서 좌절시키고 억압하는 그런 거는 신엘리트론이잖아요. 흔히 무의사결정, 의도적으로 기각 방치시키는 무의사결정. 이거는 고전적 엘리트론이 아니에요. 신엘리트론이에요. 1960년대 바라치가 주장한 2번이 신엘리트고 나머지는 다 엘리트론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기초에서 많이 우리 봤던 지문들. 6번은요, 이것도 거래적 리더십이 키워드예요.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 자, 거래라는 거는 구성원들이 많은 성과를 내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성과와 보상을 거래 관계로 본다. 그런 리더십이잖아요. 성과와 보상을 교환 관계로 본다. 이게 전통적인 기계적 구조에서 흔히 사용되는 리더십인데, 그러니까 이 리더십은 전통적인 기계적 구조에 적합한 리더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업무가 반복적이고 성과 측정 이용해요. 성과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보상을 해주려면 성과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 같은 그런 기계적 구조, 이 기계적 구조의 특성인데, 이런 조직에 적합한 리더십이고, 나머지는 다 이거 거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이건 영감적 리더십이라고 해서요. 넓게 보면 변혁적 리더십에 해당하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리더가 구성원들을 섬기는 거니까 이거는 서번트 리더십. 4번 같은 경우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3번만 거래형 리더십이 되겠네요. 7번도 보겠습니다. 빈칸. 간단한 문제죠. 여기는 3가지 포인트가 들어있네요. 3가지 포인트. 예산이 성립된 후에 변경을 한다. 그리고 국회 심의기를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예비비로 쓰는 게 원칙이지만 예비비가 부족할 때, 그거 가지고 안 될 때 추경을 주로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단일성의 원칙이에요. 단일성의 원칙 예외는 추특기입니다. 단추특기. 단일성에 대한 예외다. 이 3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은 추경밖에 없습니다. 3번에 추가 경정 예산이 답이 되겠네요. 8번은요. 막스 베베 관리. 이 문제가 좀 난도가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지문은 소급법을 하면 답은 2번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나머지 1, 3, 4는 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2번이 왜 틀렸지? 어떻게 틀린 거야? 이거를 판단하는 건 조금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막스 베베의 관료지론인데 답은 2번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발전론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발전론. 보통 이제 요것도 군무원의 고유한 어떤 스타일, 옛날 스타일의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관료제에 대해서 발전론이라는 게 있고, 이제 비관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3세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세계의 어떤 근대화와 관련된 이론으로 비관론이 있고 발전론이 있는데, 발전론은 관료제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서 국가 발전과 근대화를 이끌어 나가자는 이론. 이거 좀 긍정적인 입장.
관료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관료제가 총대를 메고 국가 발전이나 근대화를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60년대 우리 발전행정론 같은 것도 여기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관론은 뭐냐? 이거는 이제 종속이론 같은 건데요. 중남미 국가나 제3세계 국가를 설명할 때 약간 발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니들은 글러먹었어. 니들은 환경도 열악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정치가 그 모양이잖아. 언제 발전해? 니들은 환경이 열악하니까 조급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살아. 발전 못해. 이런 비관론을 제시하는 그게 비관론. 그게 바로 종속이론. 그러니까 선진국의 발전에 그냥 힘입어서 거기에 그 우산 아래서 대충 먹고 살아야지 니들이 치고 나가면서 독자적으로 뭘 발전하려고 하지 마. 마치 그 핵우산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게 비관론이고, 비관. 종속이론 같은 게 정치학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행정학 이론에서는 종속이론이라는 게 없잖아요. 정치학에 있었던 거. 그런데 발전론은 반대예요. 뭔 소리냐. 관료제가 총대를 메고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전행정론이 그 대표적인 관점.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맞게 되려면 지금 반려제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비판이 돼. 이 지문이 맞게 되려면 비관론의 입장에서 비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관론의 관점에서 관료제는 분업이나 합리적인 분업이나 협업 체계보다는 상명하복의 지배 복종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별로 쓸모가 없는 조직이다. 부작용만 있다. 이렇게 비판해야 돼요. 비관론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분업이나 협업 체계보다는 상명하복의 지배 복종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다.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쓸모없는 조직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판해야 맞는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2번 자체가. 그러나 나머지는 다 공신만 강조했고 폐쇄 이론이고 그다음에 법규한 행정만 강조하기 때문에 합법성보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합법성보다 효과성 등등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은 관료제가 합법성만 너무 강조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맞는 말이죠. 2번만 틀린 말이 됩니다. 9번은요. 행정 옳지 않은 거. 1번은 뭐 문제가 없고 2번, 3번. 우리 행정의 개념을 처음에 행정을 시작할 때 행정 개념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될 게 두 가지. 정치하고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에 의한 독점적인 행정도 아니다. 요즘은 협치 같은 게 강조되기 때문에 독점적인 행위도 아니다. 그리고 정치하고 분리된 활동도 아니다. 이런 거 두 가지가 특성인데 3번은 지금 잘못 얘기한 거죠. 독점한다. 10번에요. 점증주의 예산인데 적절하지 않는 거인데요. 4번에 보면 엉뚱하게 합리주의 결정의 대표 형태, 이건 합리주의 예산이죠. 점증주의는 협상과 타협에 의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하지 않아요.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려는 최적의 자원 배분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뒤에 거는 맞는 말이에요. 요 앞에 말은 틀렸지만 뒤에 거는 맞는. 의사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진다. 많은 사람이 동의나 합의를 구해서 의사결정, 예산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발이나 갈등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뒤에 거는 예산에 관한 결정 결과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아진다. 이 말은 맞는데 앞에 말이 틀린 말이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나간다. 재정 정책 분석 기능을 못한다. 그냥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말은 대폭적인 변화보다는 조금씩 5% 정도만 증액시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요.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대를 안정시켜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1, 2, 3번은 점중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4번은 관계없는 말이죠. 자, 11번 행태론 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군무원 시험에서 나온 문제들이요, 아주 새로운 주제나 신경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고, 약간 어찌 보면 좀 고리타분한 그런 문제들인데, 난도도 별로 높지 않았고요. 행태론 같은 것도, 흔히 많이 나왔던 지문들이잖아요. 행동주의 심리학, 전통적인 행동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는 밖으로 표출되는 어떤 관찰 가능한 것만 가지고, 그거를 행태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학의 행태주의는 그게 아니라 의견, 개성, 가치관, 신념 같은 관찰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도 행태라는 개념에는 포함을 시켰죠. 다만 연구 대상에서 그걸 제외를 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고 인간의 행태는 모든 사회과학이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한문에서 다 공통적으로 연구가 될 수 있다. 연합학문적인 연구 맞는 말이고 4번은요. 개체주의는 맞아요. 맞는데 개체주의라는 게 뭐냐면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집단이 개인을 지배한다는 얘기인데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은 없다.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이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행태로는 의사결정자 개개인들의 행태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개체주의인데 집단의 고유한 특성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모여서 전체가 된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의사결정 행태를 연구를 해서 이걸 모아서 일반화를 시키면 그게 바로 행정학 이론이 된다는 그런 입장. 인정하지 않는이라고 해야 돼요. 자, 12번은 간단한 문제예요. 킹돈의 흐름창 모형인데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를 세 가지로 보고 이 세 가지가 흘러댕기다가 우연히 만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죠. 그게 3P예요. 세 가지 요소가. 3P. 3P 묻는 거예요. 자, 3P가 뭐냐? 3번이네요. problem, 문제, politic, 정치, policy, 정책. 여기 흘러댕기다가 우연히 결합이 돼서 의사결정이 이제 창이 열리게 된다. 정치의 의제가 채택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제 이론입니다. 답이 3번이었고요. 자, 13번은 징계인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았죠. 답이 3번인데요. 견책은 직무수행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징계 종류가 경감, 정강, 해파입니다. 경감, 정강, 해파. 네, 견책과 감봉까지는 직무수행을 할 수 있어요. 신분도 유지가 되고. 다만 견책은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약간 경고성 주의를 주는 거예요. 경고성 주의를 훈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간 승급이 정지돼요. 견책 한번 받으면 6개월 내엔 또 승진할 수도 없고 6개월간. 그러니까 요거만 불이익이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지분 견책은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매종할 수 없다 이 말이 틀린 말이고요. 직위해제와 유사한데 신분을 보유한다는 점에서는 직위해제하고 유사한데 견책은 미리 전환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지된다. 자동은 아니에요. 이건 아무 견책과 관계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견책이 그나마 맞게 되려면 여기를 직위해제라고 해야 돼요. 아, 직위해제가 아니라 정직. 지금 직위해제하고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징계 종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정직이라고 하면 바꾸면은 맞는 말이 돼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정직이란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요. 신분은 보유한다는 점에서 직위해제하고 유사하지만 직위해제는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돼요. 자동으로 직위를 부여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직은 정직 2개월, 옛날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 추미애 법무장관으로부터 2개월간 정직 받았잖아요. 근데 2개월 정직 지나면 자동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거예요. 정직은. 근데 직위해제는요, 직위를 부여해야 돼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부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정직은 자동으로 복직이 된다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맞게 되려면 견책을 정직으로 바꾸면 맞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3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정치행정 이원노인데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거. 이원노, 근노, 윌슨. 대표적인 학자죠. 2번 효율성, 전문성, 능률성 맞죠. 자, 3번 역관주의 폐단을 극복하는 데 기여를 했고 행정과 정치원기를 엄격하게 분리함으로써 실적주의 확립에 초석이 됐잖아요. 지금 더디게 하는 결과를 해요. 이게 틀말. 실적주의에 초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주의가 1883년 펜들턴 법에 의해서 펜들턴 법에서 확립이 됐고 이때 정치행정 이원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1886년에 우드로 윌슨이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썼고 그래서 이 펜들턴과 윌슨을 역관주의를 극복을 하고 행정학을 성립시키고 정치행정의 이원론을 완성시킨 어떤 대표적인 고전계 학자다 하잖아. 더디게 하는 이 말이 틀렸습니다. 자, 15번은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을 때 대처 방안인데 틀린 거는 했는데요. 1번은 영국, 미국의 잠정 예산. 1번의 가해산 우리나라 10대. 한 달에 딱 국한되죠. 한 달. 최초 1개월.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이 틀렸네요. 자, 우리는 지금 준예산인데요. 우리는 영국, 미국의 잠정 예산과 달리 입법 부결을 필요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준예산. 국회 의결 없이도 전년도의 금액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헌법에 정한 그 용도대로는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국회 의결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그걸 쓰면 되니까 셧다운 이런 게 없어요. 연방정부 셧다운.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잠정예산인데 이거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연방정부가 셧다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예산은 잠정과 달리 입법 부결을 필요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맞는데 가예산은 최초 1개월인데 국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게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16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린 거고요.
민간위탁. 자, 민간위탁은 우리가 넓게 보면 민영화를 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좁게 계약을 통해서 위탁하는 그걸 이제 민간위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지문들을 보면 보조금, 자조활동, 면허, 뭐 조세 지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 민간위탁은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조세 감면 조세를 감해 줌으로써 공익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안 하고 민간이 하도록 하면서 조세를 감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민영화의 방법이에요. 맞겠습니다. 자, 2번요. 면허 방식. 일정 구역 내에서 니들이 서비스를 제공해라.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걸 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쟁적인 허가가 되면 면허고 너희들만 해라. 독점적인 허가라면 그건 프랜차이징이 되는 거죠. 3번에요. 보조금은 생산자한테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맞겠습니다. 자, 4번은 보수를 안 받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거니까 이건 자주활동이 아니라 볼런티어링,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하고 자주활동은 구분하셔야 돼요. 자주활동은 셀프 헬프잖아요. 서로 돕는 거죠. 자급자족, 서로. 뭐 품앗이처럼. 근데 이거는 자원봉사입니다. 대가를 안 받고 남을 도와주는 거죠. 서로 돕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냥 도와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움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자원봉사예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하고 자주활동은 구분하셔야 돼요. 답이 4번입니다. 보시면 자원봉사 자주활동. 이거는 서로 돕는 거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보수 안 받고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17번 내부 수익률. 이거는 기대 수익률 예상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대안이에요. 자, A 대안은 기대 수익률이 5%다. 그다음 수익이 5% 난다. B 대안은 6%다. 그럼 6%가 좋은 거예요.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니까 기대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낮을수록 이게 틀말. 자, 내부 수익률은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때의 할인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순현재 가치는 0으로, 그다음에 C분의 B는 1로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을 말합니다. 이제 1번은 내부 수익률 개념을 정확히 얘기를 했고요. 이제 3번은요, 당연히 평가 기준들, 내부 수익률, 뭐 순현재 가치, 평가 기준이 다르면 결과도 우선순위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4번이 내부 수익률의 가장 치명적인 폐단이죠. 변이적인 사업에서 복수가 나온다. 여러 개가 나온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가지 평가 기준. 내부 수익률은 복수가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이니까 A를 0으로 만들어주거나 A를 1로 만들어주는 때 할인율을 말하는 겁니다. 18번은 노동의 대가하고 관련된 보수제도가 아닌 거는 했잖아요. 노동의 대가, 직무의 대가. 직무의 대가라는 얘기는 직무를 중심으로 설계된 보수가 아닌 것은 그런 뜻이에요. 직무를 중심으로 설계된 보수는 속직급이에요. 속직급.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되면 속임급이고. 우리가 보수제도가 5가지 있는데요. 요 2개는 속인급이에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돼요. 얘들은 직무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돼요. 속직급이에요. 근데 지금 노동의 대가와 관련된 보수가 아닌 건 했기 때문에 속임급을 찾으면 돼. 속임급. 그러니까 이게 근속급, 이게 연공급입니다. 근속급이 연공급이에요. 이게 연공급. 근무연한 근속급. 그러니까 생활급이나 연공급을 찾으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였고요. 19번 품목배산제도 적절하지 않는 거 했거든요. 품목은 개별적인 항목을 정부가 구입하는 항목이나 품목을 일일이 다 정해주고 이걸 구입해라. 지정된 품목을 지정된 금액에 구입을 했는지를 이제 감사하거나 확인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책임 확보나 통제가 아주 용이하고 그다음에 입법 배산 심의도 용이해요. 구입하는 품목이 개별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심의 자체는 용이합니다. 책임을 묻거나 통제도 용이하고. 그러다 이제 문제는 그 품목을 왜 구입하지? 경찰청이 보도 블록을 10,000장을 구입한다는데 이거 왜 구입하지? 근데 그게 뭐 정말 보도를 포장하려고 구입하는 건지 보도 블록을 깨가지고 짱돌을 만들어가지고 시위대한테 던지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목적을 알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품목배산제도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4번 이런 건 맞고요. 맞고 1번 이런 거는 이제 용이하지 않다. 품목에 대한 예산 남용이 심해질 수 있다. 재량도 별로 없어요. 지정된 품목을 구입해야 되니까 재량을 최대한 억제하는 제도가. 그래서 이 품목별 제도는 행정국가가 되기 전에 입법부가 우위에 서서 행정부의 재정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대표적인 예산 제도예요. 그러니까 재량을 준다는 말도 틀렸고 남용이 심해진다는 말도 틀렸고 입법 심의가 용이하지 않다는 말도 틀린 거예요. 1번이 땡입니다.
20번.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법. 이제 문제가 정책 집행이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조금 출제위원이 좀 사려 입지 못했어요.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법. 그래서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처럼 공부가 된 분들은 딱 보면 지문 보면 아 이거는 정책 집행의 상향 접근법이구나. 금방 판단이 가능하시겠죠. 집행 공무원들의 어떤 현장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집행 공무원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현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2번은 결정자가 설계한 정책을 중심으로 집행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 이거는 하향식이에요. 결정자가 설계한 정책 의도, 요게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거는 위에서 내리 살펴보는 하향식이에요. 수혜자나 대상자들의 반발, 의견 이런 걸 수렴을 가능한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기술해서 관찰, 기술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수단을 강구를 집행을 하면 이런 정책 목표가 달성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이거는 하향식이다. 왜냐하면 상향식은 이 인과관계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하향식은 정책 목표나 달성된 결과가 어떤 수단에 기인한 것인지 이런 인과관계를 그대로 집행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다. 이것도 하향식이에요. 인과관계는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4번에 집행과정은 상세히 기술해서 집행과정의 인과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정책이 이렇게 왜곡되고 있구나. 이런 결과가 지금 잘못 나오고 있구나. 요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번만 하향식. 자, 21번 만족모형에 대한 비판인데요. 사이먼의 만족모형은 의사결정자의 개개인이 만족하는 선에서 의사결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개인 차원의 모형인데 내가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은 불만일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만족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족 모형을 집단 차원으로 발전시킨 모형이 있죠. 그게 바로 회사 모형이에요. 회사 모형. 2번이다. 만족의 기준이 주관적이다. 개인적이다. 자, 1번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합리 모형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거는 점증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안정된 상황에서만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 없는 그리고 타성적인 결정. 해오던 대로 그대로 그냥 타성에 젖는 의사결정이 점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3, 4번은 점증주의의 한계고 1번은 목표수단 분석,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여 접근한다는 건데 이건 합리 모형에 대한 비판이에요. 현실적으로 가치와 사실을 목표 수단을 구분하기가 어렵다. 2번만 만족 모형의 한계입니다. 이제 22번은요. 답이 뭐였어요? 국회 예산 심의 옳은 거는 기억. 일단 입법부 예산 심의는 감시예종본입니다. 감시예종본. 국정감사, 그 다음에 대통령 시정연설, 그리고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그다음에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본회의에서 땅땅땅 하면 예산이 이제 확정되잖아요. 기억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에 예결특위 종합심사로 간다. 맞네요. 종합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간다. 맞네요. 그 다음에 예결특위를 구성할 때는 자, 우리나라는 국회가 상임위원회가 있고, 이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그때그때 활동 시한을 정해서 활동을 하고 그 기한이 끝나면 해체되는 그런 기구예요. 근데 상임위원회는 스탠딩 커미티, 연중 서 있는, 상설, 시장 같은 연중 서 있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활동 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지만 특별위원회는 그때그때 활동 기한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결특위만큼은 이게 활동 시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중 설치가 돼 있고 임기도 있어요.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특위는 말이 특별위원회지만 실제 운영은 상임위원회처럼 운영이 되는 유일한 특별위원회예요. 활동 기한을 정한다, 뭐 연장한다 말은요. 예결특위를 제외한 다른 특별위원회에 대한 거예요. 디귿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비목 설치나 증액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돼요. 삭감은 자유로운데 신비목이나 증액은 앞 단계인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예결위가 증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23번 다음에 해당하는 개념. 이건 간단한 개념 묻는 건데요. 미헬스란 학자가 정치학자가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임기를 연장,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서 목표를 더 강조하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 계층제 조직에서 나타나는 그런 병리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바로 과두제의 철칙이에요. 소수가 머리도. 자, 소수 우리 대통령
국회의원들 소수가 지배자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국민이에요. 근데 다수 구성원들이 의사결정권을 행사를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 사람들이 직접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뭐 법을 만들고 뭘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자를 선출했죠. 국회로, 청와대로 보냈죠. 그 사람들이 이 소수 상층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객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단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이런 민주적인 목표 달성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임기를 연장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조직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수가 머리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배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배자 주인인데 이 소수 이 사람들이 지배자가 되고 이 사람 다수 국민들은 피지배자로 전락한다. 그래서 소수가 머리두, 과두, 지배자, 소수가 지배한다. 이 사람들이 지배자가 아닌데 소수가 지배자가 돼버린다. 이게 바로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거죠. 흔히 수단과 목표가 전환되는, 수단과 목표가 대치되는, 전환되는 그런 현상의 원인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과두제의 철칙입니다. 자, 24번은요. 존 롤스의 정의 원리. 정의 원리. 무조건 모든 사람은 다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특히 약자의 자유가 침해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강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경우에도 약자들이 이익이 개선되는 경우에만 강자가 이만큼 더 이익이 늘어나고 약자들도 이만큼 좀 늘어나고 이건 가능하지만 약자들의 이익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자기들의 이익만 이렇게 늘어나 이거는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의 자유나 이익을 침해하면서 강자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 이거 않습니다. 자, 네가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이게 바로 맥시민 프린시플이네요. 맥시민. 그러니까 미니멈이 맥시마이즈 되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불평등은 정당한 불평등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등한 어떤 정책이나 대접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미니멈, 약자들의 이익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게 정당한 불평등이 되기 위한 제2의 원리, 차등의 원리를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다 동등하게 보장돼야 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게 제1의 동등한 자유의 원리. 다 정의의 원리. 다 맞네. 15번. 특별지방정기관 우리 많이 나온다. 나올 수도 있다 해서 많이 대입했던 문제잖아요. 일성기관입니다. 틀린 거는, 자, 우선 중요한 건 일성기관은 자치권이 없고, 과세권도 없고, 그리고 법인격도 없기 때문에 일성기관이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되면 자치가 활성화되지 않고 오히려 저해된다. 지방자치의 아주 대표적인 2대 암 중에 하나다. 기관 임사하면 많은 게 문제고, 특별일성기관 많은 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문제다.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1번이 틀렸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어요. 의회도 없어요. 자치권도 없어요. 주민들한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국가, 그 특별선거를 만들어준 중앙행정기관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1번은 전혀 이건 근거가 없는 말이죠. 자치권 갖고 있지 않다. 한 번에 매개 역할을 합니다. 주민과 국가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긴 하죠. 그런 게 대표적인 일성기관이잖아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사무소, 그다음에 근로조건, 노동부. 전국적인 통일이 요구되거나 하는 거는 일성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고 자치단체에 맡기면 통일이 안 돼요. 그런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1번만 일성기관의 어떤 폐단을 잘못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나머지는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공무원 시험은 예전에 비하면 필러 문제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주 옛날 같은 아주 독특한 공무원만의 DNA를 풍기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고, 전반적으로 일반 행정직 문제하고 유사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교훈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따로 뭐 옛날 문제 도만 한 5년 전서부터 거의 인사처 스타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행직 구급 준비하시듯이 하시고 정 불안하시다면 최근에 공무원 문제 오래된 건 필요 없어요. 5년치 정도만 한번 풀어보시고 일행직 구급하고 똑같은 접근법으로 공부하셔서 시험 보시면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